이 문제의 근원적인 핵심은 뭐냐면 이런 식으로 해외 부동산 또는 1가구 2주택 관련해가지고 엄벌에 처하고 이걸 죄악시했던 세력이 여당과 똑똑해? 더불어민주당이라는 거예요. 똑똑해?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사실. 맞아요. 근데 이걸 문지시했던 사람들이 그동안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키지 못하고 그 핑계를 새참모들 들어올 때 최우선 인선 기준은 1가구 1주택입니다. 그건 되도 않는 인선 기준을 제 앞으로 내걸 정도로 이게 꼬여버린 거 아니에요? 자승자박이라고 본인들이 그렇게 해버리니 말씀하신 그대로 그거랑은 잠깐만 박영선 후보가 일본에 아파트 가질 수도 있지. 뉴욕에도 가질 수도 있죠. 박영선도 뭐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어쨌든 다 돼. 그런데 그게 야 니들 그러면 안 된다며라는 프레임에 걸려버리는 거라고요. 니들이 안 된다고 했잖아. 라는 프레임에. 그게 뭐 해외 부동산은 아니지 않나요? 그렇게 뭐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문제 아니에요. 이건. 근데 저는 사실 이 사안이 두 가지 쟁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는 이게 그 김수현 교수 증언이 굉장히 구체적이거든요. 너무 구체적이에요. 그래서 박형준 교수가 지금 핵심이 아니고 검찰이 이 수사를 덮었다는 게 사실은 역시 기소 편의주의 이런 생각이 딱 들어요. 마지막 지금 남은 그렇죠, 중요하죠. 선거 그렇죠. 기간이잖아요. 네. 4일 남은 선거 기간은 사실 이런 분들 보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실 나쁜 것처럼 보이는 네거티브가 요때 먹히는 거예요. 이분들은 아직 안 정했단 말이에요. 사표가 안 돼야 되고 저 사람 나쁘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상대를 찍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해선 안 된다. 네거티브 별로 안 좋다. 정책 선거돼야 한다. 얘기를 하지만 그래도 하는 거예요. 결과론적으로 이분들 잡기 위해서 전반적으로는 우리 정치의 질이 좀 이래가지고 뭐 미나리가 상 받은 뭐 합니까? 우리 문화 정치 문화 수준이 지금 대중문화에 못 따라가요. 미나리가 상 받으면 뭐하냐. 이제 시사특공대. 법대로 한다고 하는데 가끔 법대로 안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아비관 법률 코너 혹은 정치평론 코너예요. 법대로 해. 오늘 오랜만에 세 분 다 재판이 또 스케줄이 없어서 혹은 있었으나 미루거나 땡기거나 수원 했어. 다녀왔습니다. 벌써 갔다 온 분이. 수원지방법원 마치고 바로 그냥 직각 일로 왔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해야 빌딩을 올립니다. 그렇죠? 아니 비싼 게 아니고요. 되게 열악한 올리셨어요? 자, 제가 툭 던졌는데 물었어요. 지금. 어디 빌딩이 있어요? 나는 있는지 모르고 던졌는데 없어요. 물어버리네. 부동산 얘기는 함부로 하시는 게 아닙니다. 없어요. 알겠습니다. 근데 출연자도 재산 공개해야 되나 봐요. 나 그냥 물어본 건데 자기가 그렇게 얘기를 없다고요. 이거 옛날부터 갖고 계신 분들은 가만히 있잖아요. 이렇게. 너 누가 그래? 알겠습니다. 자, 근데 올리고 싶어? 올릴 거야? 싶다. 아니 왜냐면 자본주의 사회에서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가지고 재산 증식하는 그래, 부끄러운 게 그런 건 아니에요? 사실. 마이크는 좀 가까워서. 어떻게 그런 거 하다 아니야? 그런 게 좀 아주 부끄러운 일처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럼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지금 LH처럼 뭐 투기 정보를 입수해서 뭐 이런 거면 문제지. 그게 아니라 내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법에 따라서 돈을 받아서 적법하게. 대출 받아서 집을 샀어. 그건 건물을 샀어. 그렇습니다. 주식을 샀어. 1가구 10주택이면 어때? 미공개 그건 정보를 이용해 가지고 그럼 그건 부끄러운 그 게 지역 아니야. 바로 옆에 인접에 사고 그런 게 문제인 농지를 거죠. 대출 50% 끼고 그런 사고 거 하면 안 되죠. 그게는 문제가 그런 게 문제인 거지. 그냥 정상적으로 일해서 세금 다 내고 맞습니다. 재산 증식하는 거 뭐가 죄예요? 자, 우리 김태현 변호사 지금 얘기도 해줬고 박지훈 변호사도 네,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인증했고요. 그리고 없어요. 김준호 변호사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세 계약이 만료돼서 이사 준비하고 있는 김준호 변호사입니다. 김준호 변호사님은 인증 안 해도 다들 그냥 어느 정도 예상하는 바가 있습니다. 제가 김준호 변호사님이 뭐 테헤란로에 22층짜리 빌딩이 있다고 해도 사람들이 안 믿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편안하게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선거운동 첫날이에요. 공식 선거운동. 그래서 오늘 어쩔 수 없이 이 후보들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보면 뭐 공약 이런 거는 막 던지는 공약 제가 보기에는. 근데 그런 그 것들만 어쩔 수 몇 개 없는 있고. 게 1년 시장이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런 측면도 사실상 있고 이런 거 뭐 없어요. 지금 사실은 우주 개발한다 해도 뭐 상관없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지금. 뭐 올림픽 유치 얘기도 해도 되고요. 그 정도로 지금 어떤 공약보다는 약간은 이제 어떤 공격하는 그 모습이 좀 많은 고소 고발이 많은 그런 지금 선거판이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오늘 방송국 오는데 이렇게 네. 목동이니까 네. 플랜카드 걸려 있더라고요. 위아래로 박영선, 오세훈 후보 현수막이 하나씩 걸려 있는데 둘 다 재건축 재개발 적혀 있어요. 차이가 없어요. 근데 목동 주민들은 또 이게 예민한 문제이기 때문에 1년 만에 재개발 재건축이 확정되지 않습니다. 불가능하죠. 예. 제가 조합원 여러 번 해봤는데 1년이면은 그냥 뭐 선거운으로 좀 하루도 안 돼요. 1년 뭐. 그 유명한 조합원. 네, 그분 조합장. 유명한 조합장 밑에 있는 조합원. 뭐 몇 번 있었던 해봤는데. 예전에. 네, 자 일단 그 박영선 후보 얘기부터 먼저 해보겠습니다. 이거 뭐 한강뷰도 봤고 남산뷰도 봤는데 야스쿠니 뷰는 처음 봤네. 이 얘기 관련 해보겠습니다. 이런 얘기들 하는 사람 상대로 지금 민주당 박영선 후보가
고소를 했다고요? 네, 박영선 후보가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 김은혜 의원, 김도읍 의원 그리고 이준석 전 최고위원을 상대로 공직선거법 위반, 그러니까 뭐 허위사실 유포했다, 모욕했다, 뭐 이런 혐의로 고소를 했다고 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도쿄에 이제 박영선 후보 남편분인 이원조 씨가 아파트를 한 채 소유하고 있는데 네. 이 아파트가 뭐 초호화 아파트다, 야스쿠니 뷰다. 뭐 진정한 토착 외구다 이런 표현을 썼다고 해서 이게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이제 소송을 한 건데요. 원래 이제 시작은 민주당 신동근 의원이 박형준 후보의 이제 LCT가 대마도 뷰다라는 표현을 이제 쓰게 하면서 이제 거기에 대해 맞받아치면서 이제 이렇게 확전되는 양상인데 전반적으로는 우리 정치의 질이 좀 이래가지고 뭐 미나리가 상 받으면 뭐합니까? 우리 문화 정치 문화 수준이 지금 대중문화에 못 따라가요. 미나리가 지금. 상 받으면 뭐하냐 지금 여기서는 뭐 이게 대마도 기생충이 받으면 뭐예요 네. 지금? 이런 거예요. 이게 사실 저도 취재가 많은데 제가 선거에서 상대 진영을 비판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논거를 하잖아요. 근데 네. 저도 비판을 많이 합니다만 비판은 논거가 맞아야 돼요. 되도 않는 걸 가지고 비판하면. 근데 저는 역대로 나온 비판 중 가장 웃었던 게 신동근 최고위원이 했던 대마도가 보이는 아파트다. 그 부산 해운대에서 무슨 만안경으로 보면 방향의 대마도 아닌데고 네. 어? 그러면 서울에서 북한산 바르고 다 북한 뷰야? 그럼 다 종북이야 그러면?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대마도 뷰다. 물론 야스쿠니비도 말도 안 돼. 그러니까 그것도 말도 안 되죠. 그거를 이준석 최고위원이 SNS에서 바로 아니 신동근 측은 대마도 뷰라고 그러는데 그런 식의 논리라면 당시에 노무현 당시 대통령이 예전에 사셨던 그 광안해수욕장 삼익비치 아파트 그때 그 당시 제일 좋은 아파트였거든요. 지금 제일 좋아요. 지금 좀 지금도 제일 좋죠. 좋죠. 예. 거기도 대마도 뷰입니까? 그럼 박영선 후보의 저 아파트는 위치 보니까 메이지 저 황궁 메이지 신사 옆 근처에 있는 것 빙치고 이렇게 같던데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예. 야스균이 봅니까? 이렇게 되면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게 있죠. 참. 이게 이제 그 보면 일본과의 사실은 뭐 일본에 뭐 아파트가 있고 일본에 무슨 뭐가 있는 게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그쵸. 네. 사실은. 근데 이제 이게 왜 저 좀 국민의힘에서 좀 더 크게 보는 건 지금 선거판에서 키우냐면 두 가지 목적. 하나는 부동산. 세 가지 정도 됐거나 부동산. 부동산 이슈가 제일 큰 이슈입니다. 네. 그다음에 LH 또 투기 의혹이 있잖아요. 네. 그런데 어쨌든 박영선 후보가 일본에 아파트를 10년 가지고 있었다. 그게 부동산과 연결되는 지점이 하나 있고 네. 그다음에 사실 뭐 일본과 관련된 토착 외군이 이런 거는 현 여당에서 엄청나게 무슨 갖고 들어왔다는 거거든요. 네. 사실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 무슨 배다 뭐 이런 막 비난까지 하잖아요. 아베와 합성해서 네, 아베다 뭐 예전에 이런 뭐 표현을 자위대 행사 갔다는 거 가지고 네. 그러니까 다 토착 외국 프레임을 자꾸 걸고 들어오니 아 일본의 아파트 10년 그런 논리라면 일본의 아파트 10년 가지고 있는 거 토착 외국 아닙니까? 이게 되는 거고 또 하나는 이런 게 있어요. 지금 오세훈 후보가 단일 후보 선출됐습니다. 야당에. 오세훈 후보의 가장 큰 선거에서 약점이 뭘까요? 또 내곡동 관련된 내곡동이에요. 의혹이죠. 내곡동 문제를 도쿄 아파트로 물을 탄다. 그래서 희석시켜야 된다. 이거 뭐 선거 전략 기본이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국민의힘에서는 이 문제를 크게 들고 나오는 건데 그거를 깔끔하게 받아야 되는데 저 박영선 후보의 뭐 해명이 제가 거짓말이라는 건 아닌데 네. 뭔가 좀 아주 깔끔하게 해결되는 건 아니죠. 왜냐면은 이런 거예요. 거기 아파트 남편이 뭐 MB한테 무슨 그걸 받아가지고 뭐 MB 정권 때 탄압을 핍박을 받았고, 받아 일본으로 받았어요. 가서 거기서 거주하려고. 근데 알고 보니까 거주 목적이 아니야. 월세 목적이었어요. 세를 놓고 있었다는 게 네. 밝혀졌죠. 거기 전입 신고된 게 박영선 후보가 장관 됐을 때 전입 신고한 거예요. 네네네. 그동안 세놓은 겁니다. 그 투자 목적이 누가 봐도. 그 변명은 아닌 걸로 네, 아니고. 밝혀졌죠. 탄핵받아서 살려고 네. 샀던 건 아닌 그리고 거죠. 이번에 2월달에 팔았거든요. 선거 나오면서. 네네네. 왜 아직까지 등기부등본이 안 돼 있어 그랬더니 잔금이 3월이란 보도는 잘못된 거고 6월입니다 그래요. 근데 뭐 잔금을 뭐 1년짜 칠 수도 있는 건데 사실은 그 아파트를 1년 2월 달에 계약했는데 6월에 잔금한 거는 사실 흔한 케이스는 아니거든요. 되게 3, 4월이면 끝나죠. 네. 그러니까 그것도 누굴까라는 의문도 들고 그리고 초호화 아파트가 아닙니다. 평수가 작아요 뭐 이러는데 이준석 최고위원의 말에 따르면 일본에서 그 위치에 일본 평수 다 작잖아 아파트 맨션들이. 굉장히 작게 나오죠. 작으니까 우리 기준으로 해서 뭐 20평대 30평대는 뭐 호화 아파트가 아니다라고 말을 할 수 없다라는 거죠. 뭐 그런 여러 근데 가지 이제 재밌는 조금 것들이 다른 건 뭐냐면 네. 원래 듣고 저 같은 부산에서는 말씀 들어볼게요. 해운대에서 보면 그 지금도 유튜브 가면 좋은 집들 막 들어가서 촬영해줘요. 네네네. LCT도 들어갑니다. 그런 영상 많습니다. 그러면 항상 그 VJ 같은 사람이 이렇게 뭐라고 하죠? 그 뭐 털죠. 언어 인플레를 텁니다. 털죠. 네. 그래서 야 날씨 좋으면 대마도도 보이겠네요. 그래서 이거는 어쨌든 팩트라면 팩트예요. 근데 이제 박영선 의원 얘기는 뭐냐면
지금 동경의 아파트는 향이 달라서 그걸 팩트라고 야스쿠니는 안 보여. 야스쿠니 뷰는 아니니까 이거는 허위 사실이다 이런 건데 사실 도로로 받아친 거죠. 이준석 최고가 받아친 건데 근데 해외 아파트는 옛날에는 외화 일반출이 문제가 된 거예요. 네. 하와이에 가면 지금도 고급 아파트에 여기는 연예인 누가 샀고 여기는 어느 회장집 아들이 갖고 있고 여기는 50 세력에 누가 갖고 있고 그런 아파트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는 외화가 그렇게 나갈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그 아파트를 취득한 자체로 범죄가 될 가능성이 되게 크고 네. 박영선 후보의 남편분 같은 경우는 해외에서 계속 로펌 변호사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렇게 뭐랄까 캥길 게 없는 그렇죠. 이슈인데 괜히 이걸 오히려 이제 깔끔하지 번째예요. 않다는 건 뭐냐면 이걸 대응함으로써 오히려 이 문제를 키워주니까 딴 얘기할 시간을 스스로 잡아먹는 거기 때문에 박영선 의원 입장에서 정무적으로 이렇게까지 확전 그만하고 딴 걸로 빨리 넘어가는 게 좋다. 전 조금 달리 들어보세요. 보는데요. 네. 조금 달리 보는데 저는 오히려 그냥 이 얘기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저 그렇죠? 세 번째가 가장 목적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우리 김태현 변호사 얘기했던 거 오세훈 첫 번째, 두 후보의 번째, 세 번째. 내곡동. 오세훈 내곡동은 상당히 심각한 부분일 수 있어요. 이것도 정보통신망법 아니면 선거법 위반 고발 조치된 상황인데 이 부분하고 같이 이제 LH가 이번 LH추기가 이번 선거에 아주 쟁점 중에 쟁점이 되니까 요 얘기가 되는 거고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 오세훈 후보 측 입장에서는 좀 물타기 하기 위해서 야스쿠니 뭐 뷰라든지 박영선 후보를 공격하는 수단으로 쓰는 것 같은데 이 두 개는 차이는 전 수준이 다르다고 봅니다. 지금 김준호 변호사 설명한 것처럼 이 뭐 불법성이 뭐 아예 없는 거 하고 이 서울시장을 하면서 그 지정을 하면서 뭔가 개입이 됐던 요소라든지 또 지금 모르다고 하는데 모르지 않았다는 증거들이 이제 드러난다면 그런 부분은 좀 심각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막기 위해서 부동산 이슈를 지금 갖고 온 게 아닌가. 네. 그래서 박영선 후보는 뭐 김준일 변호사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저는 굳이 이거에 대해서 뭐 그냥 계속 답변해도 크게 상관없고 왜냐면 꼴릴 게 별로 없으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제 생각은 어떠냐면 이 문제의 근원적인 핵심은 뭐냐면 이런 식으로 해외 부동산 또는 1가구 2주택 관련해 가지고 엄벌에 처하고 이걸 죄악시했던 세력이 여당과 더불어민주당이라는 거예요. 똑똑해. 지금 이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사실. 맞아요. 근데 이걸 문지시했던 사람들이 그동안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키지 못하고 그 핑계를 그거는 뭐 집, 부채 혹은 그게- 수지 정도 있는 사람들한테 근데 핑계를 그건 다 해외 돌리다 부동산은 보니 좀 아니, 열외지 않아요? 아니요. 해외 문제가 아니라 보세요. 아까도 제가 모두반응에 얘기했던 내가 돈 벌어가지고 세금 다 내고 빌딩 100채든 합법적으로 샀다면 그걸 범죄로 보면 안 그게 되는데 무슨 상관인지 자본주의 이 얘기하잖아요. 1가구 주택이 나쁜 거나 세금 다 내고 했는데 뭐가 문제야? 그걸 죄악시했죠. 근데 현 정부에서 그걸 죄악시하니까 1가구 2주택 안 파네가 이슈가 된 거예요. 그러게요. 김조원 전 민정수석이라는 사람이 능력이 중요하면 되지 1가구에 뭐가 중요합니까? 노영민 실장이라는 사람이 지역구에 집 하나 있고 서울이 지금 뭐가 문제예요. 근데 그걸 문제라고 했거든 현 정권은. 그러니까 그걸 파내 안 파내 해가지고 빌미를 줘버린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렇죠. 그것도 거기에 왜 시작이죠. 1가구 주택 문제 나왔겠어. 부동산 정책 잘못 써가지고 집값 오르는데 국민들은 뭐라고 감정적으로 분노가 차 있으니까 그거를 무마시키기 위해서 저희 정부에는 1가구 주택 없습니다. 그다음에 그래서 그 청와대 참모들 몇 명 나간 다음에 새 참모들 들어올 때 최우선 인선 기준은 1가구 1주택입니다. 그건 되도 않는 인선 기준을 제 앞으로 내걸 정도로 이게 꼬여버린 거 아니에요? 자승자박이라고 본인들이 그렇게 표현하죠. 해버리니 말씀하신 그대로 그거랑은 잠깐만 이제 박영선 후보가 일본에 아파트 가질 수도 있지. 뉴욕에도 가질 수도 있죠. 저는 박영선 월세 받으면 후보 안 돼요?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어쨌든 네. 다 돼. 그런데 그게 야 니들 그러면 안 된다며라는 프레임에 걸려버리는 거라고. 니들이 안 된다고 했잖아라는 프레임에. 그게 뭐 해외 부동산은 아니지 않나요? 그렇게 뭐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문제가 그건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거는. 같은 얘기에 다른 얘기일 수도 있는데 그 사실 이걸 계속 맞받아치면 박지훈 변호사님 얘기대로 오세훈 후보의 내곡동 건이 더 커지게 볼륨감 있게 더 들어오게 되거든요. 그럼 끝까지 진실로 들어가거나 사안 성격 보면 사실 오세훈 후보가 훨씬 더 불리한 전장이라고 저는 보여져요. 왜냐하면 어쨌든 몰랐다고 했는데 본인이 재산 신고한 땅이었고 그 다음에 어쨌든 그 뭐 주택국장 정결 사항이었네 뭐네 하는 이 해명들이 계속 더 지저분해졌거든요. 그러니까 공직자로서 가졌어야 할 태도나 윤리성 문제 가지고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오히려 오세훈 후보가 후보 대 후보의 구도로 놓고 보면 오세훈 후보가 훨씬 불리할 거다. 아니 뭐 저는 뭐 이게 누구한테 뭐 좋다 나쁘다 이런 게 그냥 분석이니까 입장이 아니라. 다른 분석해드릴게. 선거 끝나고 예를 들어서 오세훈 후보가 그 뭐 몰랐다 뭐 이런 부분들 아마 그게 무슨 선거법에 허위 사실로 뭐 어떻게 될지 난 모르겠어요. 그거는. 네. 왜냐하면 정확한 팩트는 모르겠으니까. 박지훈 변호사한테 물어볼게 있다. 네, 내국동 정확한 팩트는 모르겠으니까 만약에 선거 또 고소고발 전에 막 있잖아요.
예? 그죠? 그게 결과가 어떻게 될지. 그리고 아마 박영선 후보가 저 국민의힘 뭐 이준석 최고위원이나 몇 명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한 거. 그다음에 박영선 후보에 대해서도 아마 이제 이게 보면 방송 토론회 할 때 박영선 후보에 대해서 이 아카사카 아파트를 물어볼 거고 박영선 후보 오세훈 후보에 대해서 내곡동 물어볼 거 아니야? 뭐라고 대답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 대답이 거짓이다. 그리고 양쪽 다 고소고발할 것 같아. 그럼 선거 끝나고 어떻게 될지 난 모르겠어. 그건 나중 얘기니까. 근데 4월 7일에 있을 선거만 놓고 보면 김준우 변호사 얘기는 이 판이 LH 저 내곡동이 더 불리하니까 판을 키우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건 전혀 반대로 봐요. 여기서 아까사까 아파트를 해가지고 맞벌을 놓지 않으면 계속 밀리게 돼 있어요. 하다못해 이 이슈가 예를 들어서 신문에 아침에 SBS 메인 뉴스에서 내곡동 10곡지가 준비돼 있다. 네. 근데 이쪽에서 아까사까 계속한다. 그러면 5곡지 줄여둘 수밖에 없는 거예요. 뉴스의 양 자체가.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아카사카 얘기를 계속하면 저쪽도 LH를 할 테니까 더 커지니까 여기서 우리 확전을 자제하자 하고 숙이잖아요. 그러면 내곡동으로 확 밀려버리거든. 안 밀리려면 계속 아카사카를 전략적으로. 그러니까 그래서 역으로 아까 그래서 물을 타서 박영선 시석을 의원이 시켜버려야 된다고 돼. 했잖아요. 선거 때까지는. 글쎄요, 뭐 그거는 저는 그거는 서울 시민을 좀 얕잡아오는 생각 같고 다 간파할 그 정도는 모를 박지원 변호사님과 김태현 변호사님은 경기도민이어가지고 저도 뭐 경기도민이라서 이해관계자는 아니네요. 잘 모르긴 한데 그 정도로 판단 못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간에 공직자로서 했던 행위하고 지금 어쩔 수 없이 구입했던 그래서 해외에 되는 그런 상황하고는 같이 볼 수는 없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같이 가면 갈수록 오세훈 후보는 이걸 털어야 되는데 계속적으로 부각이 되면 오히려 선거판에 불리하지 않을까. 이제 선거 시작이잖아요. 선거의 일주일은 1년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지금은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지지율이나 이렇게 네. 이게 만약 변곡점에서 떨어진다면 뭐 선거 결과를 뭐 예측할 수 없는 상황도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오세훈 후보 측은 이 부분이 상당히 약점이나 아킬레스건이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이 많이 듭니다. 자, 전반적인 얘기를 팽을 해주셨는데 자, 이 관련된 오세훈 후보 발언 아까 김태현 변호사가 그거 뭐 자세히까지 잘 모르겠는데 하고 그냥 넘어갔는데 그런 자세하게 얘기하면 불리하다는 얘기예요, 보통. 자세하게 좀 제가 요새 다른데 신경 네. 쓰느라고 이런 게 세세한 뭐 이런 팩트 이런 뭐 이 정도 거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 이러더니 다른데 내가 좀 신경 쓰는 게 있었어. 알았어요. 자, 박준 변호사 일단은 여쭤볼게요. 내곡동 그 할 때 그 위치 자체를 저는 개발도 몰랐고 위치도 몰랐고 있는지도 몰랐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미 2000년도에 신고를 했습니다. 자신의 네. 재산으로 네. 처가 재산으로 신고가 다 돼 있고 또 거기다가 그 부분이 이제 지금 선거법이나 허위사실 공표죄로 지금 된 상황이고요. 고발이 된 상황이고 또 하나가 큰 게 주택국장의 전결 상황이다. 이 부분인데 이 부분은 그 주택국장도 고발이 지금 된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전혀 몰랐고 나는 상관이 없고 또 건 게 하나 있죠. 자, 직을 또 걸었어요 이번에도. 혹시나 뭔가 문제가 있고 양심선언이 있다 그러면 또 후보로 사퇴하겠다. 정계 은퇴하겠다. 내가 하나만 이 부분도 문제가 하나만 팩트 틀립니까? 말씀드리면 네. 이걸 알았는지 모르는지 속마음이니까 우리는 알 수는 없는 건데 그게 전결 사항인 건 맞아요. 그건 규정상 맞아. 네. 다만 전결 사항인데 진짜 주택국장이 시장한테 보고도 안 하고 그냥 사인했느냐 아니면 시장한테 구두로도 보고해서 알았느냐의 문제인 거지 전결 사항인 건 맞아요. 그건 허위사실 아니에요. 그 얘기 아닙니다. 본인이 규정은 뭐. 팩트로 맞아. 네, 근데 그건 그게 규정의 결국은 문제니까. 서울시장 사인 들어가서 국토부로 올라갔어야 되는 사안 아닌가요? 아니요 규정 아까 그거는 제 얘기가 아니라 서울시에서 정무부 시장 했던 윤준병 의원이 방송 나서 한 얘기예요. 네네. 전결사항은 맞다. 네. 다만 전결사항이라고 해서 국장이 진짜 임의로 했느냐 시장한테 보고를 했느냐 진성준 의원 아니에요? 아니야 그 진성준 의원도 했을지 뭐 제가 들은 거는 그 윤준병 다 의원 서울 본인이 부시장 서울시 오래 했던 있었으니까 부시장. 네. 근데 이제 윤준병 의원은 민주당 저 의원이시잖아요. 진성준도 네, 마찬가지. 윤준병 의원은 아마 오세훈 시장이 알았을 거다라고 이제 얘기는 하지만 어쨌든 뭐 알았을까 몰랐을까는 아직은 우리가 확실한 영역이 아니니까 그렇죠. 팩트는 아니니까. 근데 전결 사항인 것 자체 이거 뭐 객관적으로 자료로 나오는 거잖아요. 전결은 되는데 정말 몰랐나. 그건 뭐 이 별개 부분이 문제인 이제 거고. 핵심이 아닌가 싶어요. 뭐 이 부분을 민주당 그 박영수 후보 측에서 어떻게 공격할지 모르지만 아마 오세훈 후보 측에서는 아킬레스건이 될 수 있는 부분이다. 어쨌든 본인이 공직자 재산 신고했던 땅인데 몰랐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좀 이상하죠. 말도 안 돼. 맞으니까 말이 안 네. 맞는다. 자, 박지원 변호사님. 네. 지금 이 판세도 조금 정치평론가 이 자세로 돌아가서 저는 뭐 정치 평론 잘 하지 못하는데 저는 이제 사실은 이 컨벤션 효과 등등으로 단일화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오늘인가 뭐 보니까 상당히 차이가 꽤 나긴 하더라고요. 10% 이상, 20%에 가깝게 차이가 나는데
일단 이게 오세훈 후보 측에서는 가장 높은 상황이고 박영선 후보는 저점인 것 같아요. 이제 앞으로 이제 일주일 정도 깜깜이까지는 일주일 남았는데 네. 일주일 정도 조금 추격하는 모양새가 된다면 깜깜이 때 뭐 뒤집혀질 가능성도 있다. 그럼 결국은 우리 선거 보면 차이가 많이 날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5% 정도 안에 차이로 끝나거든요. 네네. 예컨대 뭐 52대 47, 뭐 46, 뭐 이런 식으로 5% 차이로 서울시 선거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시장 선거도 지금 이런 뭐 20% 이상의 차이 난다는 모습은 진보 지지층, 특히 여권 지지층이 조금 그 어떤 짜증 나서 참여 안 하는 모습들이 반영된 것 같고 결국 선거판이 되면 어느 쪽이 더 많이 오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거고 여기서 이 부동산 문제 특히 내곡동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아주 핵심이 될 거고 요게 좌지우지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 이제 박지훈 변호사님 전망 들어봤는데 우리 김준호 변호사와 김태현 변호사의 선거 판세 예측 뭐 혹은 전망 요것들은 광고 듣고 와서 들어야겠네요. 한마디 남사당패가 되어 외줄타기 하듯 아찔한 중립을 지키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씩 이렇게 불편한 불만들을 갖고 계신 분들이 당연히 있죠. 이럴 수 있지. 그 002 대원도 002, 02개 2두개 002 이재익 PD 선거 틀어오니까 대놓고 너무 편 들어주네. 조심한 척하면서 좀. 요거 좀 질문이 있어요. 근데 저는 어느 편이에요? 제가 궁금해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우리 박영선이라고 얘기해서 그런 것 같아요. 우리 박영선 후보, 우리 박영선. 아니 그게 아니라 일가구 주택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그러니까. 난 그걸로 그래요? 저는 역으로 들었는데. 저는 반대로? 사실은 이게 이런 글들이 많잖아요. 이재익 우리 진행자님이 어떤 쪽인지. 저는 편이 좀 정해져 있어요. 어떻게 김태현 변호사나. 네네. 저 그래요? 정해져 있잖아요. 누가 봐도 정해져 저 있잖아요. 왔다 갔다 했어요 선거. 저는 왔다 갔다 하면서 보면 모르겠어요.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 편 같지가 않은데 제가 우리 봤을 때는. 편이 뭡니까 방송의 편이. 나도 진짜 그러니까 이 글이 맞지 않다. 그러니까 나도 그 얘기하려고 그랬어요. 네. 저도 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지금 이 002님이 이제 오해하신 것처럼 이재익 PD가 네. 만약에 그렇게 한쪽 왔다 편 갔다 들었다? 그럼 내 입장에서 어이 제익이 우리 편이네 이래야 되는데 안 그런 아니야. 데가 많잖아요. 저도 002 이 글 보면서 또 저쪽 편 들었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게요. 어쨌든 아직도 외주를 타고 있습니다. 다중인격이세요, 다중인격. 다중인격? 네, 멀티투드. 아니 그 중립인 진행자의 거죠. 아주 좋은 덕목이에요. 이게 중립인 거죠. 누가 모릅니다. 모르겠어요 전혀. 전혀 모르겠어요. 그거보단 나아요. 항상 성향이 여권이신 분이 있어요. 아하. 누가 정권을 잡더라도 무조건 성향이 여권이신 분들인데. 항상 이기는 편 내면. 네.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신 것 같아요. 진술한 대원은 뽑고 싶은 사람이 없을 때 사표를 안 만들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지 조언 좀 해주세요. 사표를 안 만들기 위해서. 근데 뽑고 싶은 사람이 딱히 없다. 뭐 저는 이게 자랑은 아니지만 제가 투표를 해가지고 거의 다 제가 뽑은 사람이 됐습니다. 참 자랑이죠 그거는. 세이프티스인데 내가 봤을 때는 집단 지성으로 가는. 세이프티스 아니에요. 세이프티스. 저는 된 좋은 건 사람이 별로 아닌데. 없습니다. 네. 별로 없다. 네, 사표 전문이라서. 저도 내가 찍은 사람보다는 안 된 사람이 좀 많았던 것 같다는 생각 들고. 김태현 변호사는 사표 관련해서. 저는 일관성의 사나이잖아요. 뭐. 저는 뭐 알겠습니다. 30대에는 그냥 전승연대 선거가 40대에 들어와서는 전패를 달리고 있어. 내 선거도 지고 남의 선거도 지고. 그런 거 있잖아요. 본능적으로 내 표가 사표되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네. 그래서 대세에 자꾸 편성하는 그래서 이제 밴드웨건 그런 게 효과라는 게 있는 밴드웨건이라 그러는데 그런 심리들이 사실 저는 진수라님한테 이런 조언을 드릴게요. 우리 진수라님한테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교육이에요? 아니면 뭐 재테크예요? 부동산이에요? 아니면 뭐 도덕성이 뭐예요? 나한테 제일 중요한 거, 내가 제일 신경 쓰이는 거, 내가 제일 원하는 거 하나만 딱 생각해서 거기에 누가 되는 게 더 유리한지 생각하세요. 그리고 찍으세요. 이 진수라님 같은 분이 우리가 선거를 칠 때 가장 소중한 중요한 유권자거든요.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소중하지 이런 거. 저나 지금 여기 있는 세 사람은 안 중요해. 선거운동 대상이 어차피 아니야. 정해져 있으니까. 돈을 얼마 내줘도 안 바뀌니까. 안 바뀌어. 아무 중요한 사람들이 아니고 이 진수라님처럼 나 좀 뽑고 사람 어떻게 해야 되지라는 분들. 이게 소위 말하는 중도층 스윙보터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도층 스윙보터라는 분들이 뭐 이념적으로 보수도 아니고 진보다 이런 게 아니라 그때 실생활에서 나한테 가장 도움이 되는 이슈에 대해서 나랑 생각이 맞는 사람, 나한테 맞습니다. 이득을 줄 수 있는 사람한테 투표를 하죠. 어떻게 보면 가장 합리적인 분들 수도 있어. 원래 투표가 그런 거예요, 실제로. 어떻게 보면 우리 셋은 비합리적인 유권자거든요. 뭘 해도 잘하면 잘한다고 찍고 못하면 그래도 용기를 줘야 되는 거 찍고 그래도 너밖에 없어. 이런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셋은 비합리적인 유권자인데 이 진수란 같은 분이
대한민국의 정치를 발전시키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맞습니다. 분들이세요. 그러니까 심플하게 생각하세요. 누가 자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그죠? 누가 네. 됐을 때 나한테도 유리한가 네. 생각하고 찍으세요. 진짜 마지막 지금 남은 그렇죠, 중요하죠. 선거 그거 기간이잖아요. 네. 4일 남은 선거 기간은 사실 이런 분들 보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실 나쁜 것처럼 보이는 네거티브가 요때 먹히는 거예요. 이분들은 아직 안 정했단 말이에요. 사표가 안 돼야 되고 저 사람 나쁘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상대를 찍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해선 안 된다. 네거티브 별로 안 좋다. 정책 선거 된다 얘기를 하지만 그래도 하는 거예요. 결과론적으로 이분들 잡기 위해서 그러니까 제가 하는 것 항상 같아요. 아까 판세 분석 항상 말씀드리지만 그거 얘기해야죠. 선거를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누구를 특별히 좋아서 찍는 것보다 안 좋아서 안 찍는 경우가 더 강해요. 그래서 선거는 제가 예전에 총선 때도 말씀드렸잖아요. 계속 당시에 새누리당, 자유한국당 시절에도 비호감들을 없애지 않으면 이기기 쉽지 않다는. 일종의 투표 심리네요. 네. 투표 심리. 비호감들을 없애는 게 최우선이에요. 호감들을 높이는 것보다. 그게 제일 중요하고 아까 이제 광고 들어서 판세를 말씀드리면 현재까지 판세는 뭐 오세훈 후보가 절대적 우위죠. 현재까지는. 그렇죠. 하지만 저도 압승이죠. 그게 끝까지 간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네. 어떤 형태로든지 조표는 질 거예요. 다만 그게 조표지다가 선거가 끝나서 오세훈 승으로 끝나느냐 골든크로스가 일어나서 박영수 후보가 역전하느냐는 좀 봐야 알겠지만 네. 줄어들 거.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언론에서. 양측의 변수를 보면 제가 봤을 때 내공동이나 아카사카 이거는 큰 저는 변수는 안 될 것 같고 네. 당락을 뒤바뀔 수 있는 오세훈 후보 측의 가장 큰 중요한 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안철수 지지세와 오세훈 지지세가 고스란히 오세훈 후보가 갈 것이니까 그러니까 안철수를 지지했던 표들이 고스란히 옮겨갈 것이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안철수 후보 전 대표가 어느 정도 역할을 해줘서 본인이 가지고 있던 지지층을 오세훈 후보에 그대로 잘 이식시켜 주냐 화학적 결합에 그게 중요하고 민주당은 지금 워낙 사실은 부동산 때문에 중도층 공중전에서 너무 약하기 때문에 이낙연 대표도 그 얘기 계속 하더라고요. 지상전의 극대화. 조직력이 워낙 좋으니까. 전화 거는 거 네. 이런 거. 그러니까 선거는 공중전과 지상전. 공중전은 중앙에서 하는 이슈, 언론 플레이 뭐 이런 중앙 이슈고 지상전은 정말 이 맨투맨으로 다니면서 지역 조직들 돌려가지고 바닥표 긁어 모으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코로나 사태이기 때문에 예전만큼 지상전이 수월하진 않아요. 근데 워낙 바닥 조직들이 민주당이 구청장, 시장, 국회의원 다 장악하고 있어서 바닥 조직이 워낙 튼튼하기 때문에 그 지상전을 극대화해가지고 지지층을 최대 결집시키는 거. 아마 그게 어느 정도까지 될 건가.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어마어마한 위력을 발휘했을 텐데 아직 대면 선거가 안 되는 선거인데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게 이제 변수일 거예요. 2주 안에 거리두기가 바뀔 가능성도 지금 없고. 핵심이 스윙보터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네. 민주당이 최고 참패를 한 선거가 2007년 대선, 2008년 총선이에요. 근데 그 전에 이겼던 2002년 대선, 2004년 총선, 열린우리당이 일당됐던 2004년 총선이랑 그 다음 선거 대조를 해보잖아요. 네. 그럼 소위 보수당이라고 얘기할 수 있던 당들, 그때 새누리당이었나? 그 전에 그 당 이름 뭐였죠? 하여튼 한나라당이었나? 하여튼 한나라당이죠. 예. 얻은 표가 달라지지 않아요. 그냥 그 민주당이 얻은 표가 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참여정부의 실정에 이제 실망해서 투표장에 안 간 사람들이 더 많지 그 사람들이 MB를 찍는 걸로 스윙보터 해서 그런 경우는 오히려 더 적거든요. 수치를 나중에 잘 보시면 절대표가 줍니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갖고 있던 표 왜냐하면 최근 여러 번 선거에서 서울에서는 항상 50% 이상의 지지율을 받았거든요. 네. 민주당이. 그러니까 이제 그걸 결집시키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지난주에 이해찬 대표가 재등판한 거죠. 그러니까 위기의 신호를 이제 감지를 한 거고 그래서 이제 그 실망한 사람들을 어떻게 투표장으로 이제 데리고 올 것인가라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민주당을 찍었었는데 그래도 나는 아직은 박근혜 정권의 구원 때문에 국민의힘 못 찍겠어. 그러니까 투표장에 안 갈 거야. 이런 표심이 분명히 상당히 존재할 거고 그걸 어떻게 할 거냐는 거고 비호감 지수 아까 말씀 그 김태현 변호사님 해주셨는데 맞아요. 왜냐하면 나경원 대표랑 안철수 대표가 최근까지도 중앙 무대에 많이 있었는데 오세훈 전 시장은 좀 바깥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비호감 먹을 점수가 별로 없고 최근에 오히려 선거 2번 떨어진 게 동정표. 오히려. 예, 그다음 무상급식은 10년 전 세월의 힘입니다. 이게 다 좀 잊혀지고 그래 뭐 그때 좀 뭐 잘못했지만 또 옛날 일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오세훈 후보가 제일 비호감 지수가 적다 보니까 저는 단일화 후보까지 올라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긴 한데. 이것만으로 이제 완전히 뒤집을 수 있느냐. 즉 오세훈과 한명숙 선거를 생각을 해보시면 그때 한명숙 오세훈 선거 때도 다른 구청장 선거나 광역의원 선거나 기초의회 선거에서는 민주당이 다 이겼습니다. 근데 그 시장 선거만 졌거든요. 그럼 오세훈이 한명숙보다 인물
경쟁력이 셌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오세훈에 비해서 지금 오세훈은 약간 인물 경쟁력이 떨어지고 근데 박영선 후보가 그럼 한명숙 후보랑 비슷하더라도 그래도 그건 알 수 없는 승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접전이 될 개연성이 많은데 문제는 부동산 문제 때문에 과연 잠재적 지지층을 투표장에 결집시킬 수 있느냐. 민주당 그 문제고 내곡동 문제가 핵심이 될 거냐. 근데 뭐 나쁘게 냉소적으로 얘기하면 LCT가 더 큰데 부산에. 거기 이제 넘어가 3분 하겠습니다. 네네네. 광고 듣고 광고 듣고 LCT 문제 제대로 나오니까 박형준 후보 얘기할 때 선거만 생각하면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저는 이걸로 뒤집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최대한 간절하고 필요한 메시지는 뭐냐면 LH 토지 주택공사 중심으로 밀고 나가던 2사 부동산 정책 앤 3기 신도시 지정을 취소하고 재검토하겠습니다. 라는 메시지가 나오면 박영선 후보는 제일 유리하죠. 선거만 보자면. 1년짜리만 보자면. 그게 핵심이에요. 그런데 선거만 보면. 선거만 보면. 다 떠나고. 저는 두 가지가 놀랐는데 이재익 PD님 이렇게 세게 얘기하시는 거에 놀랐고 줄을 안 타시고 자기 소견을 얘기하시는 거. 아니 근데 이 얘기는 뭐 민주당 안에서도 그러니까 되게 쟁점적인 얘기예요. 아주 중요한 얘기니까. 선거만 보자면. 하지만 이번 선거 짧아요. 재임 기간이. 네, 그렇죠. 짧아서 그 뒤에 그러면은 니들 그렇다고 지금 선거 결국 내놓은 게 뭐가 있냐고 거시적인 부동산 정체를 실패했다고 말을 들을 확률이 굉장히 많거든요. 민주당 입장에서 이 선거를 이겨야 되고 박영선만 이긴다고 가정했을 때는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어요. 가장 빠르고 그렇지만 이게 얘기인데 다음 대선하고도 연결될 수 있어요. 그게 문제죠. 쉽게 하지는 못해요. 그게 문제죠. 그게 딜레마죠. 대선도 대선이지만 왜냐하면 저는 LH 문제가 대선 때까지 해결 안 날 거예요. 계속 나올 거야. 각종 지금도 공무원들의 그 공무원들의 뭐 정보 이런 투기 이게 뭐 민주당에서 그게 뭐 예전부터 있었던 뭐 악습이고 부동산 적폐고 백날 얘기해 봐야 현 정부에서 있는 공무원들이 현 정부 그 사람들이 민주당 지지자건 국민의힘 지지자건 중요한 게 아니라 현 정부에 녹을 모는 공무원들이나 공기업 직원들이 현 정부에서 했다. 그럼 현 정부 책임이에요. 뭘 그러면 부동산 적폐 백날 얘기해 봐야. 그러니까 이 LH 문제는 두 가지 측면에서 계속 갈 거예요. 다음 대선 때까지 현 정부의 부동산 실책과 위선의 문제, 그 다음에 검찰 개혁이 제대로 한 거 맞아라는 두 가지 문제가 계속 갈 건데 문제는 그러니까 아까 이재익 PD 한 얘기가 이번 선거에도 전 맞다고 봐요. 근데 이제 이런 거 있어요. 이게 어느 집권 여당이나 마찬가지인데 우리나라는 미국처럼 4년 중임제고 미국은 2년마다 선거가 있어요. 2년마다 선거가 있는 거잖아요. 둘 계속. 하원 그다음에 하원 대선 하원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뭐 이상하게 꼬여가지고 대통령 임기 초에 있을 때도 있고 임기 막판에 있을 때도 조정해야 될 얘기도 있습니다. 전 조정해야 된다고 봐요. 미국처럼. 오케이. 근데 어느 집권 여당이 그게 보수 정당이든 진보 정당이든 항상 집권 마지막에 오면 집권 여당과 대통령 생각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집권 여당은 대통령은 가셔도 저희 배지는 남습니다. 우리는 선거를 이겨 정권 재창출 해야 돼요. 그러니 정권 재창출에서 뭐든지 하고 싶고 대통령은 본인이 5년 동안 한 이 대한민국에 본인의 업적을 남기고 싶거든요.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알겠죠. 야 이거 선거에서 완전히 없애는 게 선거에 도움이 된다 알 거야. 하지만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해가지고 부동산 문제는 잡겠습니다. 못 잡았어요? 더 안 좋아졌어요? 이걸 본인 생각으로 반전시킬 수 있는 게 변창업의 공급책자를 생각할 겁니다. 네. 그럼 최소한 본인 임기 때까지는 이걸 끌고 가가지고 뭔가 반전을 해서 그래도 문재인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부동산 정책가 크게 실패하지 않았어. 이 얘기 듣고 싶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거를 뺀다? 못 빼죠. 그러니까 이제 집권 여당과 청와대는 이제 임기 막판 되면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거는 모든 우리나라의 이 정치 체제에서는 숙명적으로 올 수밖에 없는 문제다. 그렇죠. 근데 빼는 게 3기 신도시가 여러 개 있다가 광명시흥 신도시가 추가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어중간하게 줄을 타면 광명시흥 신도시가 이번에 또 문제가 된 거고. 그러니까 그것만 취소하지 뭐 창릉이니 뭐니 나머지까지 다 취소하는 거는 전체 그 그랜드 플랜이나 디자인을 좀 망치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1차적으로. 네. 두 번째 근데 저는 불만인 게 대통령이 사과는 했는데 수보회의나 뭐 국무회의 통해서 해요. 그러니까 대통령 브리핑 춘추관이도 어디든 나가서 부동산 정책 정말 열심히 해보려고 했는데 제가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공직기강도 해이해졌습니다. 남은 임기 동안만이라도 정말 모든 동력을 다해서 코로나와 함께 이 문제를 대처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진심 어린 사과와 최선을 다하겠다는 메시지를 보여야 되는데 너무 청와대 안에 좀 갇혀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그 부분이 굉장히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 얘기는 보수 언론이든지 보수 언론 주로 하지만 진보 언론이든지 진보 언론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4년 내내 한 얘기입니다. 모든 이슈에서.
그래요. 대통령은 숨지 말고 숨담표 대통령은 앞에 나와서 모든 얘기에 대해서 진솔하게 대통령 생각 말씀했습니다. 왜냐면은 대통령 취임할 때 그랬잖아요. 기자간담회 진짜 자주 할 거는 박 전 대통령 불통불통하니까. 지금 나 대통령 시켜 나는 맨날 나올 것 같은데 말하고 싶어가지고 대변인을 없애고 내가 직접 하겠습니다. 모여봐. 이러고. 자 에? 서울 얘기 충분히 한 것 같으니까 사실 할 얘기는 많이 남아 있습니다만 뭐 우리 또 한 주 더 있으니까 광고 듣고 우리 저 경부 타고 부산으로 내려갑니다. 빨리 시사특공대를 듣고 계세요. 광고 빨리 들읍시다. 자 이제 이게 시사특공대 지금 재보궐선거 공직선거 운동기간 첫날을 기념하여 서울 판세 세 분의 변호사와 함께 정치 평론까지 한번 들어봤고 부산으로 내려갑니다. 자 박지훈 변호사님,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는 뭐가 참 많아요. 부산 만만치 않습니다. 네. 특히 김영춘 후보 얘기는 아직 적고요. 네. 주로 박형준 후보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네. 크게 세 가지 갈래로 지금 문제가 되고 있어요. 첫 번째 사찰 문제가 불법 사찰 문제가 됐었고요. 네. 두 번째는 LCT 관련된 문제가 있고 네. 입시 관련 문제가 있었는데 지금 입시 관련해서 요거는 감정적인 부분을 건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박형준 후보 입장에서 입시 관련 문제점을 제기한 김승현 전 홍익대 교수입니다. 네. 뭐 딸이 홍익대 입학을 하면서 뭐 불법 청탁을 했다 이 부분인데 그 부분에서 허위사실 공포라고 하면서 지금 고발 조치를 취한 또 5억 원의 민사소송까지 지금 제기한 아마 이거는 이게 자꾸 논란이 되면 감정적인 부분이 될 수 있고 예컨대 어머니들 또 학부모들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특히 조국 전 장관하고 뭐 맞아 떨어지는 부분도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박형준 후보가 선제적 조치를 좀 취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자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이거 이게 사실관계 문제인데 저도 부산 얘기는 자세히 모릅니다. 네. 서울이 신경 쓰느라고. 근데 이제 솔직해요. 전 모른다고 그러는데 박형준 후보 측이 이제 말하는 걸 보면 이런 얘기예요. 당시에 응실 한 적조차 없다. 그럼 그게 거짓말이 아니라는 게 당시에 미대잖아요. 그때 이 딸이 일본인가 어디서 학교를 다니고 있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예 입학을 할 수 있는 자격 자체가 없다. 근데 무슨 입시 청탁을 하냐. 이 얘기야. 아예 홍대에 미대에 지원한 적도 없고 그럼 뭐 홍대 지원 안 하고 다른 대학 이게 아니라 아예 당시에는 한국 대학에 지원할 자격조차가 안 됐다. 외국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어서 편입이 아니라 입학은 그런 얘기를 하죠. 박형준. 그러니까 그건 허위다. 완벽하게. 그러니까 이거는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고소를 한 거예요. 허위 사실을. 사실은 이거는 만약에 이제 이게 너무나 간단합니다. 네. 시간만 있으면 금방 드러날 일이거든요. 사실은 입학을 원서를 넣었냐 안 넣었냐 이 부분부터 다툼이 있는 거예요. 네. 실제로 많이 넣었으면 청탁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는 입증하기 어려울 겁니다. 뭐 그 교수 주장일 뿐일 가능성인데 근데 박형준 후보가 지금 입학조차 하지 않았다, 원서를 하지 않았다 하기 때문에 사실상 이거 구별하기는 쉬운데 문제는 선거 끝날 때까지 결론 나기는 좀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김승현 교수 그 인터뷰 들어봤는데, 네. 그러니까 이제 좋은 점수를 줬는데 외국 그 특별 전형 특례 입학 요건이 결격돼서 박형준 교수 딸이 입학을 못했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렇게 알고 있다는 건데, 근데 저는 사실 이 사안이 두 가지 쟁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는 이게 그 김승현 교수 증언이 굉장히 구체적이거든요. 너무 구체적이에요. 그래서 박형준 교수가 지금 핵심이 아니고 검찰이 이 수사를 덮었다는 게 사실은 역시 기소 편의주의 이런 생각이 딱 들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때 이제 정확하게 검사 이름도 2명이나 이제 지목을 했습니다. 김승현 교수가 내가 이 사람한테 조사를 받았다. 중앙지검에도 가고 서부지검에도 갔다. 홍대니까 서부지검에도 이제 간 거죠. 그때 만난 검사가 엄 검사인데 엄 검사가 이번에 그 한명수 무해 위증 사건 된 그 검사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검찰이 그동안 뭔가 고위 그 뭔가 관련 있는 네트워크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좀 무혐의로 처벌하거나 달게 뭐 가볍게 하던 그런 관행들이 옛 관행들 이 10년 전 일이니까 10몇 년 전 일이니까 그게 다시 보인 게 저는 사실은 진짜 본질인 것 같거든요. 솔직히 얘기해서. 근데 이제 선거에서는 크게 이슈가 안 되겠죠. 그게 좀 아쉽지만 네, 그런 거고 박형준 관련한 후보 관련한 의혹, LCT 뭐 나머지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2007년 대선 생각이 좀 나요. 그때 대선 핵심은 정동영 후보는 안 보이고 BBK만 논란이 됐는데 당선은 이명박 후보가 됐습니다. 그리고 역으로 어떻게 보면 LCT가 계속 논란이 되더라도 박형준 후보가 여전히 유리하고 계속 갈 수도 있어. 네. 근데 저도 LCT 문제는 또 문제가 뭐냐면
이게 현기환 전 수석이랑 배덕광 전 해운대 국회의원 2명 구속되고 끝난 거거든요. 네. 근데 이때도 검찰이 일부 부분에 대해서 올해 초에나 기소한 게 있어요. 3년 몇 개월을 끌다가. 그게 참 좀 이렇게 관대한 기소와 수사를 했다는 의혹이 계속 있는데 LCT의 핵심은 뭐 이게 미분양됐던 물건의 로얄층을 고위 경직자나 누구한테 싸게 주거나 따로 줬다 뭐 이런 부분이 아니고 사실은 네. 그 땅을 그렇게 토지 변경을 해주고 인허가를 내준 사실 그게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LCT 게이트의 본질은 만약 박형준 후보가 부도덕하게 그거를 미분양권을 했다 하더라도 사실 그거는 깃털에 가깝다는 게 사실 진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근데 이제 그 핵심적인 본질과 관련해서는 증거인멸이라든가 뭐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지금 특검을 하더라도 잘 밝혀지지 않겠죠. 그 부분이 되게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두 사람 모두 진짜 본질은 다른 거에 있는데 그 부분까지는 건드리지 못하고 후보의 도덕성 검증 정도로 끝나게 돼서 좀 안타깝습니다. 선거가 그런 거예요. 선거가 이거를 검찰 쪽까지 다 해버리면 쟁점이 흐트러집니다. 네. 검찰 개혁 이런 얘기까지 해버리면 부산 시민들을 자극할 수 있는 내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김영춘 후보 측에서는 딱 LCT 하나만 하든지 아니면 하더라도 아주 쉽게 와닿는 것 예컨대 조형물이 누구 것이다 아니면 뭐 어떻게 그거를 그렇게 프리미엄 싸게 구입할 수 있느냐 미술품 얘기도 있죠. 그런 얘기를 계속 할 걸로 보이거든요. 홍대 입시 같은 경우는 지금 여러 가지 이 김준호 변호사 잘 정리를 했는데 검찰이 분명히 문제가 됩니다. 김순영 교수 주장에 따르면 사실은 그것까지 다 얘기가 되면 박형준 후보 입장에서는 사실 좀 어려워질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초장에 아예 그냥 고발 조치를 취한 게 아닌가. 자 그렇다면 네. 박준 변호사한테 여쭤볼게요. 이렇게 지금 계속 뭐가 많이 나오는데도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크게 또 변화가 없어요. 그렇죠. 빠진 게 없어요. 이유가 뭘까요? MB죠 지금 상황상. MB다. MB 선거 때랑 거의 유사한 상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도 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여기도 보면 이 박형준 후보도 자녀 입시 의혹이 있고 다 있는데 있어요. 뭐. 잠깐만 그건 그 민주당 쪽에서 조국도 그랬잖아. 네. 이런 식으로 뭐 하나가 대응되는 것들이 다 있는 거예요. LCT 얘기하면 야 LCT가 크냐 LH가 크냐 뭐 이런 식으로 김영춘 후보 입장에서 보면 지금 억울해 죽고 싶을 거예요. 김영춘은 뭐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김영춘 네. 나오지도 않아. 그러니까 도덕성 검증으로 선거 프레임 핵심이 걸면 그거로 당락이 바뀌지는 잘 않습니다. 그 예외적인 상황은 이회창 총재 한 명인데 군대. 그거 외에는 근데 이제 사실은 좀 네. 어렵죠. 이회창 총재 때는 네. 양측의 세력이 비등비등했어요. 우리가 구도 이슈 인물이 이렇게 잡거든요. 네. 구도가 비슷할 때는 2010년 이슈 무상급식 이슈 인물 네거티브하고 그때 이재창부터 아들 뭐 이런 문제들. 근데 구도 자체가 크게 차이 나버리면 이슈와 인물이 덮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추격은 할 수 있어도 전형적인 게 2008년 MB 정동영 BBK가 뭐 아마 그때 BBK는 MB 건데요라고 해도 MB가 됐을 거예요. 저는 그렇죠. 아마 그게 구도 밝혀졌어도 자체가 미리. 상황상. 어쩌라고 우리가 MB한테 기대한 게 도덕성이야? 어쩌라고 하고 됐어요. 구도 자체가. 지금도 보면 구도가 워낙 현재로서는 좀 불리하다. 그러니까 구도를 볼 때 뭘 보냐면 뭐 후보 무슨 뭐 박영성 대 오세훈, 박영선 안철수 이거 보는 게 아니라 정권 교체 그러니까 정권 심판론이냐 정권 견제론이냐. 그리고 대선 가면 정권 유지론이냐 정권 교체론이냐. 이게 구도를 결정하는 가장 큰 여론조사거든요. 지난 총선 때만 해도 코로나가 있었는지 몰라도 총선 직전에 뭐 그 전에 막 무슨 뭐 경제 실정 때문에 야당이 이긴다 어쩌다 뭐 해도 마지막 코로나 막 불거지면서 총선 직전에 여론조사 보면 정권 심판론이랑 정권 견제론이랑 정권에 힘을 실어줘야 된다는 그게 네. 정권 힘을 실어주는 게 좀 더 셌어요. 그게 제일 중요한 그게 구도를 결정지는 거거든. 근데 지금은 정권 견제론과 정권 유지론이라고 뭐라고 해야 되나? 단어가 생각 안 나네. 자꾸 똑같이 말씀해가지고 정권이 견제해야 된다. 정권에 힘을 실어준다 해보면 정권 견제해야 된다는 게 훨씬 더 세거든요. 더 익숙한 표현은 정권 심판론이죠. 예. 어쨌든 보면. 정권을 안정하게 할 것보다는 심판에 지금 네. 상황이 그죠. 있는 것 같고 또 바람 같은 것도 지금 야당한테 지금 상당히 좋아 보이거든요. 전반적으로. 저는 이 부분에서 정무적으로 봤을 땐 타이밍이 좀 아쉬운데 김영춘 후보가 급한 마음에 너무 빨리 다 내놓은 게 아닌지 싶은 생각이 정책을? 들어요. 아니 이런 이런 거? 박형준 후보와 관련된 의혹이나 이런 거. 근데 저는 아직까지도 선거는 좀 시작입니다. 아, 계속 이게 얘기하면 남았으니까? 일주일이 1년이거든요. 선거판에서. 1년 동안 할 수 있는 모든 걸 해야 된다고 아마 김영춘 후보가 더 가지고 있는 것도 있을 거고 박형준 후보는 많기는 뭐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의혹이 이제 하루에 뭐 어떤 건 JTBC 단독, 어떤 건 MBC 단독 이렇게 막 네, 계속 쏟아지고 나왔어요. 있어요, 지금. 뭐 네. 국회 사무총장 사찰 시절에 문건도 뭐 나오고. 식당 문제라든가 뭐 LCT 조영 문제라든가 별장도 나오고요. 조금 좋지 않긴 하더라고요. 사실 네, 제가 네. 메시지 담당자면 아주 힘들 것 같아요. 이거 맞고 저거 맞고 막 해야 되니까. 지금 바로 선거하고 싶을 거예요. 선거해야 되는데 10며칠 동안 계속 받으면 지칠 것 같기도 하고 여기서 만약에 실수를 한번 해버리면 사실 그런 거를 좀 민주당 쪽에서 그렇다 바라지 부산도 않을까. 마찬가지로 아까 서울시장 이 선거도 네. 그 일주일 플러스 일주일 깜깜이에서 2주 그렇죠. 동안 점점 좁혀지다가 혹여 뒤집힐 수도 있다고 하셨는데 부산도 마찬가지입니까? 저는 그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더 그 가능성의 본질은 서울보다 더 뭐 나쁘게 말하면 네거티브고요. 또 좋게 말하면 도덕성 검증. 이 부분이 지금 한두 개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더 많이 나오고 한다면 사실 부산 시민의 마음도 바뀔 가능성이 어떻습니까? 있다. 부산시장 판세는 그 뭐 저희가 뭐 안 해요. 근데 이제 왜? 나 아까 서울시장 잘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속마음과 방송의 멘트가 다르다. 이제 저희는 아니 저는 그런 거 이렇게 훨씬 사실 이게 서울에서 터졌으면 빵빵 터졌을 것 같은데 네. 훨씬 더 휘발성이 더 많은 이슈 폭탄을 박형준 후보가 많이 갖고 있다고 생각해요. 네. 근데 박형준 후보와 김영춘 후보의 판세 벌어진 간극 자체가 훨씬 더 깊기 때문에 그 간극을 더 쉽게 메울 수 있냐라는 부분에 약간 의문부호가 저는 붙긴 하는 거죠. 아직 그래도 그리고 부산이라는 지역 자체가 원래 국민의힘에 그래도 상대적으로 훨씬 더 유리한 유리하죠. 운동장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간과할 수 없다고 짧게 보여집니다. 어떻습니까? 부산? 구도를 이기기는 정말 어렵다. 그렇죠. 한마디로 그건 인정. 예. 들어보겠습니다. 인정. 판이 너무 벌어졌다. 세 분 부산. 모두 이 저 시장 관련해서 재보궐선거 관련해서 이야기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는 더 뜨거워지겠네요. 한 주 더 가까워지니까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